자, 훈민정음 중세국어 자모의 운용에 대해서 할게요. 자, 표기법과 관련이 되는 건데, 자, 이어쓰기, 연서라고도 하고, 자, 표기법이 아니고 글자 운용 방법이네. 자, 표기법은 뒤에 또 나올 것 같아요. 자, 요거는 학교 사실 다른 학교를 거의 안 하는 쪽이 많을 텐데 우리는 사실 병서만 정확히 알아도 되기는 해요. 자, 근데 수능 모의고사에는 나와요. 알아서 나쁠 건 없어요. 자, 이어쓰기, 연서 그랬는데 이어쓰기라는 말은 거의 안 쓰고 요거는 연서법이라는 말을 써요. 연자가 이을 연이에요. 그래서 연철 표기법하고 연서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미음, 비읍, 피읍을 아까 무슨 글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아설, 순치, 후, 반설, 반치 중에 순음이에요. 입술 순자 써서 입술 소리인데 거기에 밑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조그맣게 붙여가지고 좀 더 부드러운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주로 한자음을 표기할 때 주로 쓰는 거고 고요의 경우에는 이어적기 연철 표기했을 때 모음과 모음 사이에 끼었을 때 이렇게 순경음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오늘날 불규칙 활용, 비읍 불규칙 활용과 관련이 돼요. 자, 초성 두 개를 밑으로 이어 쓰는 방법, 아래에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된다 그랬는데 순음은 순음인데 좀 가벼운 순음이다 해서 가벼울 경자를 써서 순경음이라고 하고 순경음 미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피읍, 순경음 쌍비읍 이렇게 되겠네. 다 한자, 요런 건 이제 한자 음을 표기할 때 써요. 자, 두 번째 병서. 병서는 이렇게 나란히 병자를 써요. 글자를 옆에다 나란히 같은 글자를 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같은 글자를 쓰면 각자병서, 다른 글자를 섞어 쓰면 합용병서. 자, 요건 같은 글자죠? 요건 오늘도 그대로 쓰이고 있고요. 요거는 없어졌네. 요거는 오늘날 요거는 요런 글자가 있는데 요게 오늘날 바이올린을 켜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합용병서. 시옷으로 시작하는 건 시옷 계열, 비읍으로 시작하면 비읍 계열, 요거는 비읍 시옷 계열 이렇게 말하는데 대개는 요 뒤에 글자의 된 소리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요런 글자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생긴 글자가 있어요. 아, 이걸 써줘야 될까요? 녹화하는 거니까. 자, 요렇게 생긴 글자가 있어요. 요렇게. 요게 요렇게 바뀌고 오늘날 요렇게 바뀐 거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때 요런 말로 바뀐 거야. 또 예외적으로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는데 요거는 오늘날 틈이라는 글자로 바뀌어요. 요즘 예외이긴 한데 나머지는 대체로 뒤에 글자의 된 소리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부서법이라고 하는 거, 부자고 하는 글자는 붙인다라는 뜻이에요. 자음에 모음을 붙여 음절 이루는 방법 그랬는데, 자, 요런 글자는 자음이 있을 때 우측에다 갖다 붙이죠. 이렇게. 요거를 우서법이라고 하고, 요건 안 써놓으신 것 같네요. 요거는 따로 써야 되겠네, 그러면. 자, 우측에 쓰는 거를 우서법. 아래쪽에 붙이는 거. 자, 요런 글자는 아래쪽에 붙이잖아요. 요거를 하서법이라고 그래요. 자, 요거는 추가로 써야 되겠네요. 자, 아래쪽에 쓰는 걸 하서라고 하고요. 하서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른쪽에 쓰는 걸 우서법 이렇게 이야기해요.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성음법이라고도 하는데 음절 이르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좀 한자의 어떤 한자를 만드는 방법을 좀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 초성, 중성, 종성을 합쳐서 쓰는 거예요.
옆으로 쓰는 게 아니고 합쳐서 쓰는데 특히 우리말 고유어는 상관이 없는데 한자를 우리말로 적은 한자어를 적을 때에는 받침이 없어도 소리값이 없는 이응을 써서 한자어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음법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세종 어제 훈민정음 할 때 세자 들어갈 텐데 누리세자잖아요. 세상 세자. 그 원래 발음은 세라고 하죠. 이렇게. 그죠? 근데 요거를 소리값이 없는 제로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요거를 성음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제 훈민정음 할 때에는 요 성음법과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 거 다 묶어서 동국 정운식 표기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요것도 글자 자자잖아요. 여기 소리값이 없는 거죠? 말 두자고, 이건 표자고, 그래서 다 밑에 거는 소리값이 없는 글자들인 거예요. 없는데 제로 표시를 해준 거예요. 이런 걸 성음법이라고 해요. 됐죠? 그 다음에 방점 찍기 이랬는데, 자, 방점은 글자의 왼쪽에 찍는 거예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 밑에 걸 한번 봐볼게요. 자,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글자 왼쪽에 이렇게 점을 찍어놨죠.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찍어놨죠. 요런 거는 아래 아예요. 이거 봐야 돼요. 자, 글자 이렇게 밑에는 요거는 아래 아예요. 이건 문자야. 글자인데 여기 왼쪽에 찍는 거는 요즘으로 따지면 비분절 음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장음 단음으로만 남아 있는데, 자, 글자의 소리를 방점을 찍어 가지고 표시를 해주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 지금 입성까지 나와 있으니까, 자, 점을 안 찍으면 평성. 자, 여기 글자 볼까요? 여기 점이 안 찍혀 있죠? 이런 건 이제 평성이라 그래요. 낮은 소리예요. 요것도 사실 잘 안 나오는데, 자, 이따가 있으니까 해볼게요. 그 다음에 거성은 점을 한 개 찍어요. 거성은 높은 소리예요. 그 다음에 점이 두 개면 상성, 낮았다 높아지는 소리인데, 요건 좀 구분을 입성까지 한 다음에 볼게요. 자, 받침 소리가 안 울림 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요거는 추가로 필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자, 받침 소리가 안 울림 소리인 경우, 자, 요거는 고유어일 때예요. 어떻게 적을까? 왼쪽에 따로 적을까? 자, 입성 표시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받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입성인지를 구분을 하는데, 자, 고유어의 경우에는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으로 끝나면 입성이에요. 근데 한자어의 경우에는 기역, 디귿, 비읍, 리을로 끝날 때가 입성이에요. 이거 추가하셔야 돼요. 이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자, 고유어는 리을로 끝나도 입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한자어는 리을로 끝나면 입성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달 고유어, 월 한자어 이렇게 있으면, 자, 왼쪽 거는 우리말이에요. 고유어라서 얘는 입성이 아니에요. 점 찍은 걸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점을 안 찍어놨으면 평성인 거예요. 근데 받침이 리을로 끝났는데 고유어가 아니고 한자어야. 이렇게 한자가 왼쪽에 오른쪽에 써 있어. 이렇게. 그럼 한자 발음을 적었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럴 때 요거는 입성인 거예요. 여긴 점이 안 찍혀있든 하나가 찍혔든 두 개 찍혔든 상관없어요. 받침이 한자를 기록한 한자어인데 받침이 리을이더라. 그럼 입성인 거예요.
이때에는 옆에다가 이렇게 여린 이웃을 써가지고 입성이라는 표시를 해줘요. 요 여린 이웃을 입성 표시 부호로 보고요. 이런 용법을 이영보례라고 해요. 이영보례를 가르치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일단 프린트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할게요. 자, 이는 뭐뭐로써 이런 뜻이고요. 보는 보충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은 그림자 영자를 쓰는데 여린 이웃을 뜻하고요. 레는 올레자를 써서 한자 올레자를 써서 니을을 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린 이웃을 써서 니을이 입성이라는 걸 보충해 주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괜히 했다 싶은가요? 이런 용법이 있어요. 자, 지금 요거는 고유어일 경우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의 개수는 상관없고요. 받침이 고유어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일 때, 한자어의 경우에는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리을일 때 입성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훈민정음이라든가 15세기 문헌에는 방점이 찍혀 있어요. 자, 왼쪽에 찍는다고 해서 이를 좌가점이라고도 해요. 좌가점이라고도 하고 방점이라고도 하고 사성점이라고도 해요. 요 사성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15세기 중세 국어에는 15세기에는 사성이 우리말에도 사성이 있었을 것이다. 요거는 아셔야 돼요. 추측한다. 여기까지는 아셔야 돼요. 자, 방점이 있는 걸로 봐서 중세 국어에는 사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면 맞는 말이에요. 자, 이거를 내신으로 내면 어떻게 내냐면 사성은 안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중세 국어를 준 다음에 오늘날 장음으로 발음되는 것은 또는 현대 국어를 주고 현대 단어 국어의 단어를 주고 중세 국어의 상성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단어는 이렇게 낼 수는 있어요. 자, 이 중에 상성이 오늘날 장음으로 바뀌었어요. 상성이 오늘날 장음으로 바뀌었어요. 만약에 이거 설명해 주시면 그때 다시 해드릴게요. 현대 국어에서 장음은 첫 번째 글자에서만 단음인지 장음인지만 따지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이거나 살아있으면 대체로 단음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장음인데 예외가 밤, 벌, 그리고 부분적으로 배 이런 글자들도 예외가 있어요. 이거는 해당되는 거를 하시면 그때 추가로 해드리든가 할게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중세 국어의 특징 볼게요. 자, 요거 외우셔야 돼요. 자, 요만큼이 중세 국어예요. 10세기부터 16세기. 10세기는 고려 건국을 말하고요. 16세기는 임진왜란을 말해요.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를 중세국어라고 한다. 요걸 외우시면 앞에는 고대국어, 뒤에는 근대국어, 20세기는 현대국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건국부터 임진왜란까지를 중세국어라고 한다. 요걸 외우시면 되는데 그 중세국어를 다시 전기 중세국어와 후기 중세국어로 나누는데 그 기준은 훈민정음 창제예요. 훈민정음 창제가 1443년이니까 15세기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전기 중세국, 요즘 가운데 표시되어 있지만 한 요 정도까지가 전기 중세국어고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를 후기 중세국어라고 해요. 요 기준을 외우셔야 돼요. 훈민정음 창제가 전기 중세국어와 후기 중세국어를 나누는 기준이고요. 근대 국어를 나누는 기준은 임진왜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 외우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자 표기 의문상의 특징 볼게요. 자, 현대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이거 뭐라고 쓰신 걸까? 예니응을 쓰신 거겠죠? 자, 이게 이렇게 써야 돼요. 표시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뭐 다행이긴 한데, 우리 안 나올 거니까 다행이긴 한데, 옛날에는 얘들아, 옛날에는 그 교과서 만들 때 활자 인쇄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원고지 써보셨죠? 원고지 보면은 원고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도 글자 활자를, 쇠로 만든 활자를 넣어가지고 일일이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그 조판을 해가지고 꽂아 넣어가지고 파나 인쇄 찍듯이 이렇게 찍었던 거예요. 그걸 활자 인쇄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가 옆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잘못 만들어진 오탈자도 있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만들지 않고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해서 그걸 그냥 마스터 인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활자 인쇄한 책들은 요 이응하고 그냥 이응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봐도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마스터 인쇄, 한글 프로그램을 하게 된 이후에는 굴림자로 글자를 쓰면 요 글자가 표시가 되는데 굴림자로 써도 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좀 약간 쭉 옆으로 길게. 그 다음에 그냥 이응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알아볼 수는 있어. 근데 이걸 신명조나 이런 글자로 그 프린트를 하다 보면 옛 이응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근대 국어에 해당이 되는 동명일기 이런 거라든가 독립신문 창간사 같은 근대 국어를 할 때에는 이 글자가 구분이 안 되니까 일일이 외워야 됐어요. 여러분은 이걸 안 배워요 지금.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진 않아도 되는데 한자를 알면 발음이 이게 이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면 이게 옛 이응일지 그냥 이응일지 판단할 수 있거든. 근데 요즘 학생들이 한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자 경우에만 좀 외우셔야 되는데 아직은 큰 부담 안 가셔도 돼요. 이건 옛 이응일 거예요. 자, 그 밖에 또 어떤 글자들이 있었어요? 아래아 이런 글자 있었고 반침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잠깐만. 여기 아래아 쓰셨네. 그럼 아래아 쓰셨으니까 이거 쓰면 안 되겠다. 이거 쓰면 안 되겠고 뭘 쓰셨을까? 뭐 이런 글자 하나 쓸 수 있겠다. 그렇고 자음으로 쓸게요. 여린 히읗 같은 거. 요걸 쓰신 거 같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순경음 비읍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아래아라고 해요. 과 같이 요즘에는 쓰이지 않는 문자들이 있었다. 이런 글자를 되살리면, 자, 이런 글자가 없는데도 우리 알파벳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글자가 뭐 15,000개가 17,000개가 그런데요. 근데 여기에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곱하기 이것만 해도 5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몇만 글자로 늘 한 17,000, 15,000이라고 해도 5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니? 75,000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대부분의 언어를 표기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AI니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언어학습을 심층학습을 시키고 그러는데 우리말이 그걸 그 문자를 조합하기가 되게 편해서 디지털화하게 되게 편하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를 옛 이응으로 쓰신 건지 이응으로 쓰신 건지 연국의 비음
그러면 그냥 이응으로 쓰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 자, 자, 요거 이렇게 쓰니까 일단 받침으로 쓰신 거 보니까 일단 옛 이응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해주시는 거 확인해 주세요. 현대 국어와는 달리 초성에도 쓰인다 그랬는데, 자, 일단 옛 이응으로 쓰신 것 같아요. 하고 나중에 학교에서 수정해 주시면 알려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 보세요. 여기 초성에도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얘들아,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 앙 그러면 요거는 소리값이 있는데 요거는 소리값이 없잖아요. 우리 이거 똑같이 읽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소리값이 없는 거야. 여기엔 소리값이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예전에 이걸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지. 받침은 이렇게 썼다는 거, 이렇게. 근데 자, 요게 첫 소리에도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소리값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자, 여기 이가 요렇게 쓰인 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인 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현대국어로 따지면, 자, 여기까지 할까? 자, 옛 이응이 쓰이고 여기 요렇게 이가 들어가면 요거는 상대 높임법이에요. 상대 높임법이고, 오늘날로 따지면 하십시오체예요. 그래서 뒤에도 너네 너무 어렵게 나오더라. 이거 어렵게 나오던데, 자, 끝에가 이렇게 아라가 붙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보조사로 따지는데, 엄이라고 안 하고 이건 보조사라고 해요. 의문문을 만들 때 앞에 의문사가 없이 나오면 이렇게 이까 이렇게 쓰면 요 아를 이용해서 쓰면 의문문이 되는데, 여기에 옛 이응이 들어간 이까지 쓰면 상대 높임법 하십시오체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 뭐뭐 합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이응만 해당되는 거는 요거지. 그러니까 요거 옛 이응만 해당되는 걸로 따진다면 비읍에만 해당되는 건데, 이까까지 들어가면 시옷 가까지 들어가면 의문문이 돼서 뭐뭐 합니까? 이렇게 해석하게 돼요. 상대방이 윗사람일 때 쓰는 거예요. 됐죠? 요건 옛 이응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히읗은 여린 이읒이, 요건 여린 이읒인데, 자, 고유어의 경우에 이렇게 사이소리로 쓰이고 있다. 요렇게 묶어서 관형사형으로 보기도 하는데, 자, 일단 여러분 거에는 이거 사이소리 했으니까 이거 외우셔야 되겠어요. 여기 있는 여린 이읒이 사이소리예요.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요거는 훈민정음에 나와요. 자, 요거는 말을 잘못했네. 자, 요거 중요해요. 자, 요거는 된소리 부호예요. 잘못 읽었네요. 된소리 부호 기능을 한다. 요거 분석을 해드렸었어요. 본문 할 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 요건 안 적어도 되는데, 읽을 때 이거를 홀배라고 아니고 홀배라고 읽잖아요. 요거는 관형사형 전성음이고요. 요거는 삽입모음 오가 들어간 거였어요. 아직 필기 안 해도 돼. 뒤에는 명사를 앞으로 넘겼을 때 목적어가 되는 경우에 들어간 삽입모음이에요. 여기까지 안 낼 거예요. 읽을 때 홀배라고 읽지 않고 홀배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비읍을 쌍비읍으로 읽으라고 하는 된소리 부호예요. 되고, 그 다음에 동국정은식 한자음 표기. 자, 동국정은식 한자음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뒤에서 하긴 할 건데, 자, 한번 적을게요. 여기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동국정은식 한자음이라고 하는 건, 표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발음하는 실제음,
아니고 실제음이 아닌 중국 원음, 원래 중국 발음, 원음에 가까운 이상음, 현실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음, 현실음을 적은 게 아니고 중국 발음에 가깝게 적으려고 한 거예요. 그걸 동국 정운식 표기 이렇게 해요.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요런 거 잠깐 볼까요? 두 개구나. 여기 있죠. 요거 본문에서 어차피 할 거야. 안 적어도 돼. 요걸 된소리 읽을 수가 없죠. 니은을 된소리 읽을 수가 없잖아요. 요런 글자를 절음부어라고 해요. 절음부어. 글자를 끊어 읽어라 라고 하는 절음부어가 되고요. 여기 볼까요? 요거는 요게 니을과 열인이 두 개를 묶어서 요거는 이론의 여지가 좀 있어요. 아까 요거랑 제가 헷갈렸던 거예요. 앞에만 봐가지고 관형사라고 써있어서 잘못 봤는데 요게 니을하고 열인 니을이거든요. 요거를 묶어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보는 분도 있고 이론만 학자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요건 예외로 봐가지고 니을 열인 니을 묶어서 관형사형 전성어미 보통 이렇게 정리해요. 본문할 때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어디 갔어?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게 절음부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음의 사이소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한자음의 사이소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니을 열인 니을이 붙어서 예외적인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다 나온 건 아니네요. 보니까 됐죠? 어렵죠? 본문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본문에서. 자, 요거는 반치음인데 요걸 옛 이응 이렇게 쓰신 거 여기 써야 되겠네. 옛 이응 또는 꼭지 이응이라고도 해요. 요거는 열인 히읗.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원칙으로 따지면 열인 히읗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요즘 식으로 쓸게요. 열인 히읗. 요거는 반치음이에요. 반절만 치음이다 이런 뜻인데 자, 시옷과 지읒의 중간쯤 되는 발음이라고 하고요. 보통 모음과 울림소리 사이에서 보통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있다 이런 말이 있을 때 끊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다 할 때 그 있다에다가 이렇게 어가 결합이 되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써요? 오늘날은 이어 이렇게 쓰죠? 쓰는데 중세국어에는 이게 이어적게 하면서 뒤로 다음 글자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반침으로 바뀌어요. 그랬다가 요 세모가 반치음이 소리값이 없어지면서 오늘날 이어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오늘날 국어에서 원래 어간에 시옷이 있는데 활용할 때 시옷이 없어져. 여러분 시옷 불규칙이라고 그러죠? 원래 있던 비읍이 없어지면 비읍 불규칙, 원래 있던 시옷이 없어지면 시옷 불규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게 반치음이나 순경음 비읍이 15세기, 16세기 이후에 글자값이 소리값이 없어지면서 문자가 없어지면서 오늘날 표기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불규칙 활용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순경음 비읍이라고 해요. 너무 어렵다고 움츠리지 마시고 자꾸
용어도 외우고 정리하려고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현대국어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응? 정해진 것만 나오기 때문에. 자, 유성이라고 하는 건 울림소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응?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런 식이에요. 자, 현대국어에서 죽다 이런 말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어가 결합되면 오늘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발음하죠? 이렇게 쓰죠? 자, 이렇게 쓰는 이유가 비읍이 뒤로 넘어가면서 비읍이 뒤로 넘어가면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얘도 울림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다가 소리값이 없어지는데 소리값이 오나 우로 바뀌게 되는데 양성모음 뒤에 오느냐 음성모음 뒤에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양성모음 뒤에 오면 오로 바뀌고 음성모음 뒤에 오면 우로 바뀌어요. 자, 요게 우가 양성모음이에요? 음성모음이에요? 음성모음이죠? 그래서 우로 바뀌어. 그래서 오늘날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걸 현대국어에서 뭐라고 그래요? 비읍 불규칙. 그러니까 비읍 불규칙과 시옷 불규칙이 생긴 이유는 순경음 비읍과 반치음이 중간에 소리값이 없어지거나 순경음 비읍의 경우에는 오나 우로 바뀌죠. 제로값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러면서 오늘날 비읍 불규칙이 된 거고 시옷 불규칙이 된 거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알아야 오늘날 시옷 불규칙, 비읍 불규칙도 알 수 있는 거지. 자, 수비 이런 거는 수위, 쉬, 빠르게, 쉽게 이런 뜻이에요. 요건 소리값이 없어진 걸로 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래에 쓰는 아라고 해서 아래 아라고 보통 얘기해요. 자, 아래 아라고 하고요. 후설 조모음 아와 오의 중간 요거는 강원도나 제주도 일부 방언에 발음이 남아있다고는 해요. 뭐 옛날에 그 코미디 노래 여러분은 모를 것 같은데 떡 싸세요 이렇게 안 하고 똑 싸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여러분 영어식 발음이 가까울 테니 익숙하실 때 요런 발음 또는 요런 발음에 가깝대요. 우리 볼 그러면 나는 발음이 좀 개판이지만 여러분 발음할 줄 알아요? 자, 이게 공 요거를 소리값을 요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는 소리값이 없어졌기 때문에 낯설어서 정확히 발음할 수는 없지만 아와 오의 중간쯤 되는 발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너네 프린트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닌가 싶다. 자, 근데 해서 나쁠 건 없어요. 자, 한 번쯤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쌍기역, 쌍디귿, 쌍히읗처럼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걸 각자병서, 시옷기역, 비읍디귿, 비읍시옷기역처럼 다른 글자 합치는 걸 합용병사라고 하고, 쌍히읗 같은 경우는 오늘날 거센소리 키읔으로 바뀌었고요. 자, 배세대 이런 글자는 없어요. 없는데 아마 글자가 편집할 때 그 옛글 뭐 2번씩 3번씩 이렇게 바꿔갖고 해야 되거든. 그래서 입력이 잘 안 돼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생긴 글자예요. 요렇게 생긴 글자고요. 이게 요렇게 바뀌었다가 오늘날 요렇게 바뀐 거예요. 한번 수정해 놓으세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써드렸던 거 같네요. 요렇게 생긴 글자도 있어요. 아까 썼었죠? 이건 오늘날 틈을 벌리다 할 때 이렇게 바뀌었어요. 대체로는 된소리로 바뀌는데 이렇게 거센 소리로 바뀐 얘도 있기는 하다. 됐죠?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학습활동 같은데 여러분 나올 수 있을 텐데요. 햅쌀, 좁쌀, 맵쌀 이런 거 보면 앞에 비읍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마 여기 흔적이 남아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쓰고서 해드릴게요. 자, 이게 오늘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 햅쌀이라는 거 있잖아요. 햅쌀. 응? 좁쌀 이런 거. 햅쌀은 뭐하고 뭐가 합쳐진 글자예요? 해하고 쌀이 합쳐진 거잖아. 좁쌀은 조하고 쌀이 합쳐진 거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생뚱맞은 비읍이 왜 들어갔냐 이 말이지. 여기에 원래 이렇게 생겼던 건데 이 비읍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보기도 해요. 흔적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살이라고 읽었을 거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냥 뒤에 글자를 된소리 읽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바살이라고 읽었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 흔적을 이렇게 근거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표기상의 특징. 너무 많은데 문법상의 특징까지 하고 잠깐 끊어서 갈게요. 자, 표기상의 특징.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역된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자, 받침 있는 체언 플러스 자, 말을 그렇게 끊으면 안 되겠구나. 자, 받침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 한마디로 받침 있는 말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앞 음절의 종성, 받침이죠. 받침이 다음 글자의 초성으로 내려서 쓰는 이어적기 방식이 일반적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보셔야 돼요. 자, 이거를 옆에 써야 되겠다. 잠깐 볼게요. 여기 말삼 요걸로 할게요. 요걸로 하는데, 자,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옆으로 글자를 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중세 시대의 문헌은 중국처럼 밑으로 썼어요. 이렇게. 요거 그냥 써놓을게요. 자, 요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가 합쳐진 거거든요. 이렇게 합쳐지는 게 밑으로 쓰는 거야. 글자 이렇게 밑으로 쓰는데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단 말이에요. 종이 낭비를 안 하려고 하는데 요건 소리값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쓰면 글자가 한 글자를 더 차지하니까 아무래도 종이 낭비가 되잖아요. 요거를 위에다 올려 쓰는 거야. 요거를 올려 쓴다 하기보다 뭐 내려 쓴다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있으면 요거를 얘들아 여기는 이를 요렇게 옆에서 쓰는 거 이렇게. 그럼 읽을 때 발음이 말싸움이 이렇게 읽거나 말싸움이 이렇게 읽거나 똑같잖아요. 그럼 종이가 좀 낭비가 줄었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음을 아까 앞에서는 자 다음 글자에 내려 쓴다 그랬죠? 요 밑으로 썼기 때문에 내려 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책에 나올 땐 이렇게 옆으로 적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쓴다고 했을 때 이을 연자를 써서 연철식 표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앞에 연서라는 말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연서는 뭐였어요? 연서법은 동그라미를 미음, 비읍, 피읍 밑에 붙여 쓰는 거예요. 그걸 연서법이라고 하고요. 그건 글자를 운용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표기법인 거예요. 밑으로 철자를 내려 쓴다라고 해서 연철 표기 이렇게 해요. 요건 표기법인 거야. 자, 이어적기 연철 표기라고 하고요. 그 밖에 분철 표기가 있고 끊어적기죠. 사이에 거듭적기, 중철 또는 혼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또 빠져있네.
자, 우리가 훈민정음만 배우면 연철표기만 아시면 돼요. 연철표기만. 그래서 아마 요거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이어적기를 하다가 분철로 가기 전에 중간에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겹쳐가지고 사이에 분철과 말하자면 중철과 혼철 있는 거예요. 해야 되나? 잠깐 볼게요. 자, 여기다 적자. 그냥 여기다가 미음이 뒤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요걸 오늘날로 적으면 요렇게 적잖아요. 요렇게 적는 걸 분철 끊어적기라고 해요. 요거를 연철 이어적기라고 하고, 요 사이에 17세기인데 요거를, 자, 이런 예가 있는지 없는 것 같긴 한데, 자, 요거를 아랴가 이미 소리값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리값이 없어질 때 문자는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이걸 한 번 더 써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미음이 두 번 쓰였죠. 이렇게 그죠? 요거를 두 번 썼다 해서 중복됐다고 해서 중철이라고도 하고, 섞어 썼다고 해서 혼철이라고도 하고, 고유어로는 거듭적기라고 그래요. 그럼 이걸 이렇게 적을까? 자, 자, 요거는 앞에 있으니까 안 적고, 요게 17세기예요. 요거를 중철, 고유어로는 거듭적기, 거듭적기를 먼저 쓸게요. 거듭적기라고 하고요. 한자어로는 중철표기 또는 혼철표기, 혼은 섞었다 이런 뜻이에요. 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처럼 쓰는 걸 현대국어죠. 요거는 분철, 고유어 먼저 적을게. 끊어적기라고 하고, 한자어로는 나눌 분자 써서 분철표기라고 해요. 오늘날은 분철식 표기인 거예요. 됐죠? 자, 요것도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것도 밑으로 이렇게 적었는데 의가 올 때 어차피 이게 소리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적었다 이 말이야. 읽을 때. 응? 이해되죠? 이렇게 적는 걸 연철표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받침에 오늘날로 따지면 뭐 대표음인데 여기 시옷이 추가로 들어가 있다는 게 오늘날하고 달라요. 자, 오늘날 우리가 발음할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할 때 가느다란 물방울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만 발음 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요거는 표기 자체를, 발음이 아니고 표기 자체를 이렇게 8개만 해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디귿 받침과 시옷 받침을 구분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발음할 수 없지만 옛날에는 15세기는 발음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지. 자, 현대국어와 달리 시옷이 종소에서 음가를 가졌다. 그 말은 시옷과 디귿의 발음이 구분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를 팔종성법, 팔종성 가족용이라고 하는데 얘가 원칙이다. 예외가 아니고 얘가 원칙이에요. 얘가 원칙이에요. 자, 못 할 때 요거는 안 하다, 어떤 부정부사의 못을 뜻하고요. 여기 못은 연못을 뜻해요. 그러니까 뜻도 다르고 소리값도 달랐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대표문은 난다는 걸 텐데, 현대국어에서는 전부 다 디귿으로 나잖아요. 이런 어디였어? 이런 글자들이 다 디귿으로 나잖아요. 근데 중세국어에는 디귿 받침과 시옷 받침이 구분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예외 곧 좋고 뭐 이랬는데, 자 요거 써볼까요? 요거를 용비어창가에 나오는 예문인데 요 부분이에요. 자, 초성에 있는 지읒을 종성에도 갖다 썼어요. 이거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걸 아까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그래요. 요게 예외인 거예요. 말이 좀 어려워서 따라오기 힘들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을 다 쓰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 응? 그 다음에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요. 자, 띄어쓰기는 여러분이, 야, 글자를 띄어쓰기야? 이럴 때는, 얘들아, 의존명사는 띄어써야 돼. 이때는 이렇게 띄어쓰는 게 맞아요. 근데 띄어쓰기라고 하는 용어로 쓸 때는 붙여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다시 해볼게요. 자, 의존명사는 띄어써. 야, 띄어쓰기에 맞는 표현이야.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진짜로 띄어쓰라는 의미로 쓸 때에는 이렇게 띄어써라 이렇게 쓰는 거고요. 띄어쓰기라고 하는 용어로 쓸 때는 이렇게 하나의 단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중세국어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 풀 때 여러분 교과서에도 띄어쓰기는 안 돼 있어요. 근데 방점이 찍혀 있거나 이래서 또는 문제집에는 띄어쓰기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읽기 편하라고 띄어쓰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훈민정음 자체에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띄어쓰기가 된 거는요, 독립신문이 창간되면서 그 독립신문 창간사에 띄어쓰기를 앞으로 할 거다라고 써 있어요. 그때부터 띄어쓰기가 된 거예요. 응? 자, 그 전까지는 띄어쓰기가 돼 있지 않아서 좀 읽기의 가독성이 떨어졌던 거지. 자, 쉬어야 되려나? 요 페이지는 끝내고 시작. 요 페이지 끝내고 쉴게요. 자, 음운상의 특징. 뭐라고 쓴 걸까? 어두자음군이 있었음. 이걸 말하고 싶은 거 같네요. 자, 어두자음군. 합용병서가 첫 소리 올 때를 어두자음군이라고 그래. 이 용어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현대국어 비교할 때 모음 전상이 잘 지켜졌음. 엄격했다 이렇게 해도 맞아요. 이거 별표예요. 모음조와 엄격 이거 중요해요. 용비어창가와 훈민정음 기준으로 해서 훈민정음까지 모음조 엄격 그러면 무조건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무조건 맞았다고 보시면 되고 모음조화가 물란하다 그러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조가에서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표시했다. 성조가 정확히 있다고 하는 건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있으니까 찍었을 거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성조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방점이 있는 것으로 봐 성조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국어에서는 일어났지만 15세기에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표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문 이거 훈민정음이 나올 거예요. 이거를 국외음화와 관련이 있다 그럼 맞아. 국외음화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요거는 맞는 말인데 현대국어에서 국외음화되었다. 이것도 맞아. 근데 표디 자체를 국외음화되었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차이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밑줄 쳐놓고 뭐 기억 이렇게 해놓고 관련 없는 것을 이렇게 해놓고 했을 때 자 기억 국외음화되었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현대국어에서 국외음화되었잖아요. 맞아 맞는데 여기 밑줄 친 건 여기 자체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국외음화되었다 그러면 틀린다고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현대국어에서 국외음화되었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자체를 국외음화되었다라고 하면 틀렸다라고 판단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이후에 17세기 이후에는 원순모음화가 진행이 되는데 (28자) 볼 때 보면 여기 오늘날 스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이럴 때 자 요거 의조 요거를 평순음이라고 하고요. 오나 우를 원순 모음이라고 그래요. 요렇게 바뀌는 걸 원순 모음화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체는 원순 모음화 되었다 그러면 틀려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래서 원순 모음화와 관련이 있다. 현대국어에서 원순 모음화 되었다.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요 자체만 가지고 원순 모음화 되었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다 비슷해 글자가. 자, 이런 글자들이 있어요. 물, 불, 풀 이런 글자들이 오늘날 전부 다 물, 불, 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 거를 이거를 원순 모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되었다 바뀌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글자 자체는 원순 모음화 되었다 그러면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오늘날 이르고자인데 니르고저 이렇게 써서 니은이 그대로 첫음절에 니은이 이렇게 왔다는 거야. 초성이. 이북은 아직도 이렇게 쓰고 있죠. 이북은. 자, 그 다음에 어휘상의 특징. 이거 여기 있는 것들 묶어가지고 객관식으로 내는 거예요. 훈민정음 준 다음에. 물론 이거 이렇게 막 달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본문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더 편해요. 지금 일단 용어만 먼저 알고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휘상의 특징. 당연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중국어가 많고요. 몽골어도 여진어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영어나 일본어 이런 거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세국어에는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 국경을 맞대고 있었잖아요. 그런 나라들의 말이 많이 들어왔다. 한자가 유입되었고 사실 4세기 정도면 이미 한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되기도 했다. 이거는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미 이런 글자들은 거의 사라지는 거지. 사멸어예요. 한자어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한자어로. 자, 그 다음에 현대국어 의미가 다르게 쓰이는 단어도 있고 사라진 단어도 있고 그래요. 한번 지금 먼저 외우고 가자. 어리다는 어리석다예요. 이건 의미가 아예 바뀐 거예요. 이런 건 이동했다고 해요.
한자어가 맞는지 모르겠다. 요런 뜻에서 나이가 적다는 요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한자를 써줄 수도 있어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이렇게 돼요. 자, 가로수로 써줄 거야. 어여쁘다는 불쌍하다 이런 뜻이에요. 불쌍하다, 가엾다 외우셔야 돼요. 다 훈민정음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가엾다, 불쌍하다 할게요. 불쌍하다. 자, 뭐 굳이 한자는 뭐 됐죠? 본문에서 또 나올 거예요. 자, 문법상의 특징 하고 싶게요. 자, 문법상의 특징부터는 쭉 이어지는 거구나. 일단 끊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끊고 여기부터 다시 해야 되겠어요.